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8월 13일 금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종규 수석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증권사에 주로 맡고 계신 업무는 어떤 건가요? 예, 중국 전략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중국 전략 담당이시면 중국에도 좀 갔다 오시고 그러셨나요? 예,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이렇게 한창일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지역 전문가로 한 1년 정도 네.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북경 상해에서 예. 공부 좀 했고요. 그게 연이 돼서 네. 지금 한 17년 정도 네.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월스트리트 얘기를 하기 전에 밤사이에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04%, S&P 500은 0.3%, 나스닥은 0.4% 상승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37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12,000명 감소한 것으로 3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미국 물가 중국에 흔들릴까? 두 번째, 테일러 금리 5%로 올려야. 세 번째, 중국 규제 소나기 피할 곳은 어디? 이렇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좀 포인트 중에 한 2개 정도는 중국과 관련돼 있는데 이건 전종규 연구위원께서 좀 재밌게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슈를 하나하나 이제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물가 중국에 흔들릴까? 뭐 이 얘기입니다. 먼저 이제 7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이게 전년보다 7.8%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꽤 지금 생산자 물가도 소비자 물가도 꽤 상승률이 높은데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월에 7.3%보다 더 상승폭이 커진 거고요. 역대 최고 상승률입니다. 이제 생산자 물가는 한 2-3개월 후에 이제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 연준에서는 되게 소비자 물가가 인플레 즉 이게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뿐 아니라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꽤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7월 달 데이터가 지금 9.0%를 네. 찍었죠.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 파동 막 다들 음. 막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 물가는 아니고요. 네. 생산자 물가가 9.0을 찍었는데 사실 9.0%라고 하는 숫자는 2007, 8년에 커머디티 슈퍼 사이클 때 예. 10% 이후에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있죠. 예. 사실 그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가 오르는 게 사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또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서로 연관이 돼 있고요. 예. 그 유명했던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네. 세계 공장이 됐지 예. 않습니까? 예. 세계 공장이 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값싼 노동력으로 가장 싸게 이 상품들을 판매한 거죠. 네. 그래서 세계의 공장, 미국의 공장 그리고 디플레이션 수출국 네. 디플레이션 수출. 싸니까요. 예. 즉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거를 맞습니다. 수출하는 나라. 뭐 맞습니다. 이렇게 예, 불렸죠. 예. 근데 이제 그랬던 나라가 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가 사실은 이렇게 PPI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 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하면 결국 소비자 물가로 넘어가게 되면 소비자들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경계합니다. 음.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예. 고용과 인플레이션이에요.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이 흔들리게 되면 체제가 흔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가 시작됐는데 예. 원자재 가격 시장도 통제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달째 계속 고점을 찍고 있어서 시급하게 아마 조금 네. 더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 네. 같아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추이를 보면요. 그 5월 달에 이미 9% 찍었는데 그다음에 살짝 내려왔다가 또 예, 나왔죠. 살짝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중국 정부에서 각종 원자재 안정 맞습니다.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9% 되는 거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닐까요? 효과가 어때요? 없다라기보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요.
여러 가지 저기 그 약간 계절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그 너무 더워지니까 전력 쇼티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석탄 폭염이다 그랬는데 예, 중국도 그랬군요. 전력 예. 쇼티지가 되다 보면 석탄도 가격이 올라가고요. 음,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음, 거기에 수재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음, 통제가 좀 안 됐던 거죠. 음.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또 원자재 쪽에 뭔가 조치를 더 취할 것 같다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미국도 지금 보니까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 네. 이쪽에다가 좀 증산을 해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백악관에서. 근데 사실 그게 통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석유 수출국들이 미국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예. 네. 하여튼 뭐 그런 조치를 하는데 뭐 중국도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중국은 미국의 1위 상품 맞습니다. 출국이니까. 네. 예. 비싸지면 네. 그게 전 세계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음. 중국이 커머디티에 그러니까 차이나 커머디티가 있고 US 커머디티가 있다고 네. 저희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중국이 전 세계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차이나 커머디티인데 예. 금속은 전부 다 해당합니다. 철강, 뭐 구리, 네. 알루미늄 다 50%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 정부가 정책을 잘 펼치면 음. 안정화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생산자 물가고 미국 수입 물가 상관계에서 이걸 이제 그 국제금융센터에서 한번 발표한 게 있는데 0.84 그러니까 이게 0이 가장 낮은 거고 1이 가장 높은 건데 0.84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맞습니다. 또 중국 생산자 물가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의 상관계에서도 0.61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이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올 네. 연말 미국의 CPI와 중국의 CPI는 음. 중국 정부가 올 가을에 예.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안정화시키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 좀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예. 거기 약간 미국은 네. 생산자 물가가 또 맞습니다. 뛰고 소비자 물가도 뛰고 이렇게 돼서 인플레 우려가 되게 강한데 중국은 좀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CPI 구성이 좀 달라요. 음. CPI 구성이 좀 재밌는 게 중국 네. 사람들은 여전히 좀 이렇게 식료품, 예. 돼지고기 뭐 이런 게 사실 소비 비중이 크거든요. 예. 소비 비중대로 CPI를 만드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까지 돼지고기 파동이 2배씩 올라가고 했던 게 지금 빠지면서 예. 다른 쪽에서 빠져서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결국은 전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중국도 네. 소비자 물가가 좀 다시 뭐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일단 또 너무 낮으니까 한 1%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죠. 중국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형태가 이제 경기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만 나오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중국 정부는 소비는 좋아지고 PPI는 꺾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반대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음. 소비는 꺾이고 PPI는 올라가는 반대 방향의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고 PPI는 꺾을 것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국의 뭐 통화 정책이나 이쪽 재정 정책들도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풀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인데요. 예. 조금은 제 생각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물가 중국에 흔들릴까 뭐 이 첫 번째 이슈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물가도 전이될 수 있고 이게 사실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맞습니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봐야 되겠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일러 금리 5%로 올려야 뭐 이런 얘기인데 테일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단 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공식이란 테일러 준칙을 만든 분이에요.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인데 이분이 한때 연준 의장 후보까지 이제 또 거론되기도 한 분입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1993년에 테일러 준칙이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율하고 성장률이 이제 각각 인플레이션 목표하고 잠재 성장률이 벗어날 경우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또 기반을 해가지고 테일러 공식이라고 해서 적정한
정책 금리는 몇 %냐 이걸 또 계산하는 이제 공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공식에 따르면 지금 너무 금리가 낮고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5%는 돼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지금 제로 금리잖아요. 5% 돼야 어마어마하죠.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5%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좀 약간 처음 듣는 분들은 약간 황당해 보이기도 할 텐데 근데 하여튼 자기가 만든 그런 공식에 따르면 5%는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테일러 공식이나 테일러 준칙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셨나요? 어때요? 테일러는 지금 책으로만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아직 네. 정설처럼 모든 네. 사람이 떠받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걸 직접 만드신 분이 네. 5%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아마 깜짝 놀라실 만한 음.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그 이론은 상당히 간단한데 실제 인플레이션율보다 인플레이션 목표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네. 금리를 올리면 되고 성장률이 고용, 예. 이제 뭐 잠재 성장률보다 높아져도 금리를 올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과열을 막으면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물가가 맞습니다. 높거나 경제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면 된다. 여기까지는 아주 쉬운 얘기인데 이걸 갖다 이제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경제 균형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더하고 여기다 또 인플레이션과 목표 인플레이션 사이의 차이에다 0.5를 곱하고 또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사이에 0.5를 곱해가지고 이거 다 더한다. 뭐 이런 좀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한 평균 4% 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렇죠. 7월달에 5.4%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내려갈 평균 한 테니까요. 4%라고 보자. 그리고 연준의 목표가 2%니까 그 차이가 한 2% 포인트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 자체는 아직 잠재 성장률 수준은 못 갔다. 아직 못 성장은 갔다. 예, 네. 덜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뭐 그리고 경제 균형 이자율은 한 1% 정도 되겠다 해서 그걸 알스타. 자기 공식에 넣어서 쭉 계산을 해봤더니 적정금리 5%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실질 중립금리 뭐 이런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연말이 돼서 이제 물가가 이제 좀 빠지고. 안정이 돼서 뭐 2%가 되더라도 이 다시 잠재 성장률이 또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 오를 테니까 이제 그건 또 그 차이는 이제 제로가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도 3%가 적정 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 제로인데 3%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FOMC 의장이 안 되신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죠. 상당히 이 FOMC 의장에 유력하게 맞습니다. 좀 네.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누구예요? 제닛 옐런, 옐런. 네, 연준 의장을 어떻게 좀 바꾸려고 다음, 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제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힐러 교수가 거의 유력했었죠. 예, 원칙에 따라서 탑3, 예. 딱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 정해야 되니까 너무 깔끔하잖아요. 이론도 되게 깔끔해요. 네. 이런 원칙에 딱 정해가지고 딱 금리를 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력하게 검토가 됐었는데 이제 대신 제롬 파월이 이제 의장이 된 거죠. 낙점을 받았을 건데 자, 근데 이분 얘기는 다 좋은데 너무 경직적이다. 왜냐하면 자기 공식에 따라서만 이렇게 딱 네, 결정해가지고 맞아요. 재량적으로 볼 여지가 없는 거죠, 연준이. 예. 네, 그러니까 유연하지 좀, 못하다. 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물가는 너무 높지만 그 고용이 아직 저기 예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하지 않았냐.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다수예요.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뭐 급격하게 뭐 5%, 3%로 올리자는 얘기는 사실 좀 천실 수 통하지는 없다.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 얘기에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이 경제가 과열될 수 있으니까 좀 금리 상승을 좀 인상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 금리 인상을 검토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는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이제 비둘기가 좀 돈을 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인 비둘기파로 알려졌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약간 좀 뉘앙스를 바꿔서 얘기를 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경기 반등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거둬들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쪽은
내년 초나 뭐 더 그 이후를 그렇죠. 좀 네.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또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서 계속 음, 고용 회복이 덜 돼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천천히 얘기를 그죠.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올해 안으로 당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이게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월가에 또 떠돌고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아직 금리 인상이란 말을 꺼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미국에 그만큼 수요 회복이 네. 잘 되고 있고. 네. 방금 저 첫 번째 이슈에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수요도나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니까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된다 중국에서는 네, 뭐 이런 오히려, 얘기가 더 나온다는 풀어야 거잖아요. 된다는 얘기 하고 예, 있거든요. 더 반대로 풀어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상황이 경기에 대한 상황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보다는 이제 코로나에서 먼저 사실 좀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네. 경제도 좀 일찍 저 반등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벌써 이제 다 경기 성장을 다 누리고 예, 약발이 다시 끝났나? 이제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조금 좀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슈인 테일러 금리 5%로 올려야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규제 소나기 피할 곳은 어디? 이겁니다. 이제 지금 중국에서 계속 규제 정책을 막 발표를 하잖아요. 뭐 처음에 띄엄띄엄 나오는 것 같더니 뭐 빅테크들 알리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디디 네. 주식 뭐 거기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더니 또 사교육 규제 뭐 또 뭐 메이투안이라고 저 배달업체 또 뭐 거기에 대한 인권, 규제도 예. 나오고 뭐 계속 사람들. 나오다가 결국 이 뭡니까 법치건설 5개년계 네. 종합적인 얘기까지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주가까지도 같이 지금 맞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라고 그 미국에 상장된 그 중국 기업들 쭉 추종하는 인덱스는 어제 한 2% 넘게 이번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규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작년 10월 달에 마윈 사태라고 해서요. 네. 마윈 그 알리바바 회장이었죠. 네. 이렇게 좀 과격한 정부 비판을 했다가 음. 갠소리를 맞았다가 처음의 시작이었거든요. 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넷, 사교육, 뭐 게임, 뭐 요새 뭐 하여튼 팬클럽까지 뭐 규제한다는 이런 얘기도 다들 나와요. 이렇게 너무 네. 전체 넓어지니까 이게 뭔가 결국은 월스트리트에 계신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리스크가 거의 지금 민폐, 네. 악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은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네. 어떻게 기업에 대한 정당한 이익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하고 차단을 하느냐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지엽적인 그런 결정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시진핑 지도부가 네. 빅픽처를 가지고 네. 최소한 앞으로 한 5년 동안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그림이냐면요. 예. 사실 개혁개방 이후에 40년 동안에는 네. 흑묘 백묘 전략이었어요. 백묘 검은 고양이냐 흰 그렇죠. 고양이냐 아무거나 잡아도 중국을 된다. 성장만 시켜주면 네. 뭐 흰 고양이가 됐건 검은 고양이가 됐건 무조건 도와주겠다. 참 잡는 게 아니라 쥐를 잡기만 그렇죠. 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엘리트가 되든 아니면 뭐 다 키워줬어요. 예. 심지어는 플랫폼도 20년 동안 키웠습니다. 음. 그러니까 황들이 못 들어오게 해주고 막 네. 인터넷 플러스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20년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중산층 사회가 됐고요. 네. 인당 GDP $10,000가 됐고 양적 성장은 더 이상 못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적 성장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쌍순환 전략이다. 네. 결국 소비 중심 대국이 되겠다. 네. 그렇게 소비 중심 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되지?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생을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네.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생을 얘기하기로 했고 소비자, 중산층이 비용이 나가는 걸 통제해 줄게. 네. 거기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의, 식, 주, 교육 뭐 이런 것들은 중산층의 비용이지 않습니까? 예. 서민들의 비용을 기업들이 벌어야 될 걸 아예 끊어버릴 수도 있겠다. 앞으로 부동산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부 식료품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더 나갈 수도 있다. 네, 결국 기업이 벌 돈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건 좋은데 네. 이거는 좀 반기업주의적이고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은
기업의 이익의 함수 아닙니까? 예.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시장이 좋아지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는 거고요. 음.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각도로 다시 네.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네. 뭐 계속 가려고 한 5년 이상 계속 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긴데 지금 10월 달쯤에 뭔가 이 중국 공산당에서 다음은 누가 되고 이런 결정을 네. 하는 회의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시진핑 저기 국가주석이 계속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 보통 그렇게 예상은 하긴 하는데 또 네.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의 네. 그 분위기는 한 번 더 하는 건데요. 네, 올해 10월 달에 육중전회라고 해서 네. 최고 지도부의 또 회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 가을에 음, 최고 지도부가 교체가 됩니다. 음, 10년이 끝난 거죠. 네, 근데 원래는 2번씩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음, 헌법도 바꿨어요. 음,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정해진 거는 음, 시진핑 주석이 한 번 더 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후계자가 없어요. 음, 그렇다면 공청당과 시진핑의 싸움이 끝났는가?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청당은 어떤 데죠? 네. 공청당은 음. 공산당 청년단,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가입해서 네. 들어가는 데인데 9천만 명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가 바로 공청당이고요. 네, 그래서 공청당은 이번에 후계자를 꼭 진입시키겠다라는 그런 네, 각오로 음, 이제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될 텐데 음, 물 밑에서 싸우는 권력 투쟁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음, 몰라요, 저희들은요. 네, 그러나 물 위로 드러나는 건 알 수 있죠. 뭐냐면 서로 정책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음, 시진핑 주석은 지금처럼 네, 국가가 서민들 생활까지 다 간섭해주는 국가 자본주의적인 성격, 예, 시장이 싫어하겠죠. 음, 그런데 공청당은 음, 20년 동안의 개혁 개방, 음.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네. 민진국태라고 하는 음, 그걸 해왔기 때문에 시장을 달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음, 우린 그렇게까지 가진 않아. 그거 뭐 7월 28일도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정책 경쟁이 있을 겁니다. 한쪽으로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그 네. 증권 감독 관리 감독위원회인가는 또 글로벌 맞습니다. 아이들 불러가지고 글로벌 아이비들을 불러가지고 더 이상 그런 일 없어.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네. 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 투자자들은 그래도 소나기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해외 외신들 보면 지금 뭐 빅테크, 사교육, 뭐 배달 업체들 이런 쪽은 규제가 강화되지만 전기차 같은 하이테크 업체나 하이테크 제조업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또 반도체 이런 건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데니까 이쪽은 좀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소나기 피한 전략은 너무나도 뻔하거든요. 네. 정부가 규제하는 쪽은 피하고 음, 회피하고 등을 돌리고 네, 정부가 그래도 키워줄 수밖에 없는 쪽.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키워주는 산업을 굴기 전략이라고 많이 표현하지 예, 않습니까? 중국이 민생의 그러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국과의 싸움에서 첨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쪽은 키워주고 있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음, 친환경, 음, 굴기합니다. 네, 친환경. 친환경. 두 번째는 국산화예요. 국산화. 예, 네. 국산화.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밀어줍니다. 음. 예를 들면 반도체,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IT 그리고 심지어는 바이오시밀러 네. 이런 건 국산화 쪽이니까 밀어준다라는 쪽에. 음. 그러니까 이쪽은 세이프티 존,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많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고요. 네. 당분간은 시장은 양분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규제해서 돈을 못 벌는 산업은 당분간 어렵습니다. 당분간이 네. 아니라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쪽은 배제하시는 거고 음. 정부가 밀어주는 쪽은 아마 계속 매수를 하실 거고 중간이 어디냐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성장 산업이 있습니다. 네. 빅테크죠. 음. 지금 사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알리바바 아니면 이런 거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기업 이익을 까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보면은 개인정보 보안이라든지요. 아니면 반독점법 반드시 신기술에 대한 디지털 이코노미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겠다는 거라서 예, 예. 이 파동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가지고 세 번째 이슈 중국 규제 소나기 피할 곳은 어디? 뭐 이 이슈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가에선 인플레가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 논란이 분분합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생산자 물가 급등이 미국으로 전이될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 추이를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금리 결정 공식을 만든 테일러 교수가 금리를 5%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좀 너무 나간 것 같지만 경제가 과열되고 금융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 정부가 규제의 소나기를 퍼붓다 보니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소나기를 피해 돌아갈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나기가 퍼불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침 시간에 나와가지고 얼떨떨한데요. 네. 근데 참 너무 재밌었습니다. 같이 예. 말씀드리면서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물론 네. 나쁜 거로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전략으로 예. 자주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8월 13일 금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아래에 채널 구독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야 전종규 수석연구위원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